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진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현자로 불리며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마다 그의 조언을 받으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진 노인의 집 뒤편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물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흐르며 비가 오는 날에도 해가 내리쬐는 날에도 멈추거나 급격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 노인은 이 강물에서 자연과 삶의 이치를 배웠다고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물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땅을 깊게 파보기도 하고 먼 곳으로 물을 찾으러 떠나기도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을에는 여전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진 마을 사람들은 결국 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진 노인님, 저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뭄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 노인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을 사람들을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강이 왜 이렇게 고요하고 일정하게 흐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강물의 흐름을 막거나 강제로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진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물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무리하게 빨리 흐르려거나 가던 길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그러나 언제나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진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찾겠다는 일념하에 이미 마을에 남아있는 작은 우물과 샘물들을 소중히 여길 생각은 하지 않고 무작정 멀리로만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남아있는 물들을 최대한 아끼고 나누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풍부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진 노인에게 배운 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진 노인의 강물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무의자연의 태도는 마치 강물처럼 그들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 별난구름과 작은 바람이 머물고 있었다. 둘 다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곤 했다. 구름은 하늘을 유영하며 세상의 본질을 깨달으려 했고 바람은 땅 위를 스쳐가며 변화를 일으키는 재미를 느꼈다. 어느 날 구름은 무심히 이왕이 이기이원론에 대해 들었다. 구름은 호기심에 차올라 바람에게 말했다. 바람아, 우리가 항상 함께하듯이 이와기, 도 세상을 이루는 두 가지 원리래. 어떨 것 같아? 바람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오, 그럼 나는 기라고 해야겠네. 나는 변화를 일으키고 늘 움직이니까 너는 이겠지? 언제나 같은 곳에 머물며 세상의 본질을 공리하니까 말이야. 구름은 바람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가 봐. 그렇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 바람은 신이 나서 물었다. 좋아, 어떻게 할 건데? 구름이 말했다. 우리가 이왕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에게 이와 기의 조화를 보여주자. 인간들의 마음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은 가르침을 주는 거야. 바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해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구름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나타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각자 우리의 본질을 잘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비를 내리치고 너는 그 비를 다양한 방향으로 불어주며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구름과 바람은 힘을 합쳤다. 구름은 차분히 내려 비를 내렸고 바람은 그 방울을 받아 산 너머로 강을 따라 마을 곳곳으로 실어 날랐다. 사람들은 빗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시 멈춰섰고 바람이 빚어낸 부드러운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자연의 이치와 변화가 어우러져 일상에 숨겨진 진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 후로 구름과 바람은 때때로 함께 나타나 사람들이 자연과 자신의 내면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도왔다. 그들은 이와 기의 조화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인간들이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삶의 균형을 찾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마다 두 친구가 준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살피곤 했다. 마치 태계의 이황이 이기이원론으로 제시한 도덕적 삶의 원리가 그들이 일상 안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는 율곡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이유로 유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기이원론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기리남이었습니다. 기리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 와리,
를 두루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원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큰 공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군. 자,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이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밥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와 기의 역할을 상상해 봅시다. 기리남은 잠시 뜸을 들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 밥상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 즉 모든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계획하고 각각의 음식이 지녀야 할 조화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이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만 가지고는 식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여기서 기가 필요합니다. 기는 바로 실제 하는 쌀, 불 그리고 구체적인 요리입니다. 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이상이 있다고 해도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리남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이와 기는 꼭 함께 가야 합니다. 이는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려주지만 기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기만 있고 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기리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원칙을 잊고 기에만 의존하거나 이상만 줬다가 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율곡 마을은 더욱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이와 기의 조화를 생각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힘을 합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리남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에도 퍼져나갔고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스스로의 삶에 이기원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리남의 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율곡 이이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칸트의 심오한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극단적인 상상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어느 날 초현실적인 도시 카니타운에서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빗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수수께끼 상자로 인해 모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히 한 곳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만 겉으로는 참 평범한 나무 상자처럼 보였으나 이것을 연 사람이나 열어보려고 한 사람은 극도로 어리둥절했습니다. 상자는 도저히 열릴 수 없었으며 모든 기존의 물리적 법칙을 무시하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카니타운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빠져있을 때 이 도시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한 철학자 칸티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화적 영웅이었으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재치 있는 해결책과 통찰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칸티우스는 상자를 한참 동안 응시한 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건 선언적 종합 판단 그 자체로군.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그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칸티우스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자를 이해하거나 열기 위해서는 단지 경험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도구도 이 상자를 열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봐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죠. 그러면서 그는 초현실적 지식을 사용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상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한 뒤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공간과 시간의 인식을 사용한다면? 라고 말하며 상자의 각 면마다 숫자를 붙이고 기하학적 연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작업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지루함을 느꼈지만 마침내 칸티우스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군. 이 상자는 공간적 연결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경험 없이도 우리는 이립할 수 있는 기본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의 사고는 마침내 상자를 열지 않고도 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그 안을 상상력과 선언적 판단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그는 숫자를 배치하고 구조들을 파악해 모든 것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상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했습니다. 다들 대단한 통찰력에 환호를 보냈고 그의 분석 덕분에 상자는 단순한 존재 이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칸티우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상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인식의 놀라운 힘이다라는 칸트의 철학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카니타운의 사람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은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칸트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물리적으로 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열린 셈이었으니까요.